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언제부턴가 인문학 전공을 선택하면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문송시대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인문학의 진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는요, 단순히 취업 걱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오직 하나의 성공 모델만을 향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치열한 경쟁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안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초경쟁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무려 13명 연속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그토록 달려온 경쟁의 진짜 얼굴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인문학은 정말 이대로 위기이기만 한 걸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지금부터는 위기 속에 숨겨진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문송의 진실입니다. 이 현상이 왜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따져보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건 맞는데 정작 우리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연구들이 그 원인으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 즉 인문학적 가치의 부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돈 문제, 즉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회적 관계의 손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근데요, 아주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요, 바로 최첨단 기술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기술만으로는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기술 산업계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뛰어난 공학적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을 이해하는 힘, 즉 인문학적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는요, 단순히 어떻게 만들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술과 인문학,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를 여는 융합 직업. 이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융합 직업들인데요. 한번 보세요. UX 디자이너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잖아요. 또 SNS 분석가는 인문학적 소양으로 데이터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고요. 이처럼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언어 능력과 보안 지식을 합친 산업보안 용언도 있고요. 농업의 마케팅과 관광을 결합하는 6차 산업 컨설턴트처럼 융합의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번째 파트, 인문학의 새로운 도구, 바로 디지털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고리타분한 인문학이 아닐 겁니다.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 방대한 역사 기록이나 문학 작품들을 컴퓨터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패턴이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인문학인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디지털 인문학의 한 예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관계를 그냥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니까 어때요?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숨겨진 연결고리나 권력의 구조 같은 게 한눈에 들어오죠?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사례예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이렇게 디지털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을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인문학 연구가 점점 더 상호작용적이고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는 법. 그렇다면 이 엄청난 가능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학생의 말처럼 인문학은 어떤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 그 이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것이야말로 인문학에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점수나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끌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교양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의 맛을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요. 셋째, 관심 가는 분야 교수님의 책이나 논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이게 진짜 나랑 맞는 길인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고민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에서 인문학이 최고의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